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회동,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만남 시간은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총 171분의 만남,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협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총 171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라고 양측에서는 좀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두 분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차량에서 내렸던 그 공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말하자면 마중을 나온 것이죠. 이게 외국 정상이 청와대 국빈 자격으로 공식 환영 행사를 하러 오더라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극진한 당선자에 대한 예우를 현직 대통령이 이제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 당선자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저는 당선자가 고개 숙이는 것을 근간에 못 봤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을 마무리하시고 하산길에 이제 들어서신 거잖아요. 근데 잘된 정책 같은 경우를 다 계승하겠다.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남의 그 의미가 국민들한테 준 이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어제 그 만남이 아니셨나 싶고, 또 2시간 52분인가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발표된 것 말고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마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시간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대 가장 긴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는데, 역시 뭐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공개된 것 외에 두 사람이 좀 나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석자 없이 하는 이제 회동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조율을 앞으로 추가 협상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배석자 없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어제는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네. 배석자가 있었다는 것은 향후에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의전이라는 게 배석자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어제 오늘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전부 다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아마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아마 물밑에서의 어떤 추가 실무 협상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제 건 3시간 가까이 이루어진 그 회동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아마 좀 협의되고 조율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성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양측의 갈등이 깊어져서 회동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 중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 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네. 김부겸 총리는 뭐 우리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야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귀한 분이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고, 또 총리라고는 자리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정치인 출신이셔서 그래서 이러한 길목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풀어주시는데도 굉장한 그 실력과 신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 상당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두 분의 만남이 또 이 장시간 동안 통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준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전 의원님이 그 배석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유영민 실장이나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가 말씀은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 하시면서 기록하고 또 앞으로 실무적으로 두 분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배석을 하셨었을 텐데, 그 시간의 의미를 보면 충분한 논의,
그리고 많은 그 깊은 신뢰 속에서 그동안 못했었던 여러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성사 배경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제 그 회동 이후에 공개된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집무실 관련된 문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앞에 단서가 달렸어요.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예산이 496억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496억이라는 예산 추계에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이 당선자는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비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예비비를 이제 세부 내역을 산출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 통과해서 예비비가 승인이 되는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에 의해서는 인수위와 당선자가 예비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496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출처 불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재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는 정확하게 그 예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를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사에 한정하게 될 경우에는 행자부가 그 예비비를 산출하게끔 돼 있고 또 이제 국방부로 가니까 국방부가 말하자면 예비비 산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496억이 예산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전에 김은혜 대변인께서 합참을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합참 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데 이미 한 1,200억 정도가 더 반영될 거다. 이것도 불분명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있는 합참 청사가 201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때 이미 1,703억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합참 청사를 새롭게 짓게 될 경우에 1,200억이 추가로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0년 전에 1,700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은 지금 인수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496억, 뭐 1,200억 이런 것들 자체가 산출의 근거 자체, 법적 근거, 그다음에 그 산출의 적정성 여부가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서 이제 하시겠다. 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고 저기서 핵심은 네. 차기 정부의 몫이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동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좀 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진전된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예비비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좀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언하기는 네. 어렵는데요. 예를 들면 안보 공백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된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집무실도 예를 들면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 청와대 안에 NSC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여러 경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와 합참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안보 공백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특정해가지고 이것이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큰 틀에서 안보 공백이 없도록 뭐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국방부가 됐건 행자부가 됐건 간에 예비비의 산출의 적정성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작업들이 좀 일정하게 좀 진척이 된다면
저는 이제 협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예비비가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핵심은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30년, 50년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여유 있게 찬찬히 좀 빠뜨린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께서 어제 차기 정부의 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정할 건지 이걸 정하셨으니까 그에 따르는 면밀하게 예산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예산이 출처가 이렇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행자부, 경호처, 국방부가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항목별로 기재부한테 보냈고 기재부가 그걸 검토를 했죠. 그래서 기재부가 그 검토 사항에 대한 총계를 496억을 인수위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국무회의에 올리게 될 겁니다. 전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어제 이 두 분이 만나신 것 자체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뭐든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셨고 또 그런 시간에 대한 신뢰가 3시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대통령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송 의원님께서는 그 추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제출을 하면 전향적으로 그 예비비를 의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내비치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어제 그 발표를 보면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네. 문제죠. 예를 들면 당선자께서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특별 사면권에 대한 이제 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선자로서의 어떤 예우적 측면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게 뭐 횡령, 뇌물수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은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 과반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거는 이제 언론 멘토용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언론에 공표되지 않는 그런 뭐 말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그렇게 원하신다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그게 정도, 그게 순리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생각은 전 좀 틀려요. 네. DJ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본인을 뭐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YS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네. 그거를 YS 대통령이 사면을 실시했거든요. 이게 DJ의 건의였던 거예요. 가장 큰 정적을.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전임 대통령이 물꼬를 터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줬던 선례가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자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사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광우병 사태를 좀 거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비극적 사태로 좀 우리가 귀결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일수록 좀 이 결자 해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말씀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설사 안 나눴다 하더라도
아마 그 서로 교감을 하고 심리적 교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회동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친문 핵심으로 꼽히시는 전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게감 있으신 성 의원님께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니, 전 의원님이 전화 좀 하셔가지고 더 도와주세요. 아니 저희들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을 해서 어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사면을 왜 못하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도 사면합니다. 국민 통합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면을 말씀을 하신다면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현직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법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큰 목표나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통치적 차원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국민과 함께 그 화합의 무드, 통합의 무드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MB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하셨었고 지금 80이 넘으신 고령이세요. 뭐 굳이 더 이상 그렇게 여러 가지 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문 대통령께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뭐 정해 못 하시겠다 그러면 또 그거를 당선자께서 존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래도 이 정권에서 사법부의 심판대에 세웠던 일이기 때문에 하산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어제 회동에서는 사면 관련된 내용이 일절 안 나왔다라는 게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일단 두 사람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는데 이 시점을 놓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가로 추경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재부가 물론 이제 국가 재정의 수호자로서의 그 막중한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이게 좀 통제를 하겠습니까? 기재부가 국가 재정의 수호자라는 그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생계 활동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명령을 통해서 강제적인 말하자면 행정 권력을 사용을 한 것이죠. 엄청나게 큰 국가의 권력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도 거기에 상응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국민들의 생계 활동을 행정 권력이 막았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코로나 이 역병이 터지고 난 뒤에 줄기차게 기재부, 재정당국, 예산당국이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저희들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은 하루속히 그리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사항이지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장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뭐 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단지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재원에 대한 문제는 아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이 안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를 해서 국채를 좀 발행해서라도
이 약속을 빠른 시간 내에 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대국민 약속도 실행하는 것도 있고 여야가 공히 피해계층에 대한 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50조 말씀을 하시는데 그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뭐 좋습니다. 민주당도 앞장서 가지고 이 추경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발행이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캠페인 내내 이제 세출 구조 조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지금 608조 정도 되니까 608조에 50조면 한 10% 정도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국방부 청사를 옮기고 연쇄적으로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 이전의 문제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30년, 50년, 100년은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또 이번에는 옮길 때 또 청와대 새로 만들고 뭐 할 때는 국민 의견도 좀 수렴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50조 추경을 할 때 이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 국방부 이전 이런 문제들은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세출 구조 조정을 기왕에 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팀하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될 거로 보여지고요. 50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17조 정도를 썼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33조 정도가 남을 텐데 이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하고는 이게 좀 그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전 비용도 지금 설정되어 있는 예비비 내에서 쓰면 되는 거지 이쪽하고는 전혀 예산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또 업무적으로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전을 해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좀 공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네.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면서 이 추경에 대해서는 빨리 그 여야가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들을 네. 양측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말씀, 예. 짧게 좀 이렇게 주제가 많아서. 아니, 그 편성돼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세출 구조 조정인데 편성돼 있는 예산을 줄이면서 또 다른 예산 소요가 있는 일들을 벌려가겠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올해 예비비가 한 2조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또 홍수 옵니다. 자연재해 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하는데 또 얼마가 더 들지 모릅니다. 이거 전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예비비를 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저는 이 예비비의 성격에도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속도감을 좀 내볼 게 다른 주제가 또 많아서 추경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또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히 이렇게 추경 편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재정 당국과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산업부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녹취를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 행사를 중지해라 이런 이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은 검찰총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알아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이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 다 무혐의에 가까운 결정을 해놨던 것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보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임명됐던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사퇴를 강요받았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고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있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3년 전에 참고인 조사를 다 끝낸 겁니다. 네. 3년 전에 참고인 조사를 다 끝냈는데 마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그냥 바로 이게 정광석화와도 같이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만하죠.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3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참고인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저 정권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수사를 뭉개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수사를 뭉갰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돼야 되겠죠. 그때 동부지검장이고 무슨 뭐 이런 검사장들이 수사를 못하게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잖아요. 수사방해잖아요.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해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런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정치보복이라 하겠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정권 교체되자마자 3년 묵힌 사건을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캐비넷 사건이거든요. 사건 접수 다 해가지고 캐비넷 안에 딱 넣어놓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써먹는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치보복이 아니길 바란다. 그 다음에 어떤 윤석열 당선자의 코드에 맞춘 어떤 기획된 사정이 아니길 바란다.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이 참 빠르네 이렇게 참 한탄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박 장관께서 참 빠르네 이렇게 한탄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느려도 참 느리게 한 겁니다, 이거. 이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산자부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동부지검장이나 이 검찰 지휘부가 이걸 막아가지고 당시 한찬식 지검장하고 주진우 부장이 사표를 냈어요. 이거 막으면 안 된다. 정말 하다가 사건이 안 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3년 전에 이분들이 사표를 내고 나간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한 거죠. 3년 만에.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은 지금 문재인 정부로 올라가 보면 박근혜 정부 때에 블랙리스트 한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 이런 사건들 갖다가 다 구속시켰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이 정부가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것을 산자부에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 정부 하에서 검사들이 이 수사를 하니까 지검장과 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고 나간 사건이고 그걸 지금까지 뭉개고 있던 것을 이번에서야 나왔는데 정말 느려도 정말 느리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권이 교대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또 알박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을 좀 해서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주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또 새로운 정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 공수교대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전 앞으로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제가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임기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정권이 교체기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게 국회 차원의 입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 부분을 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해서 이게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순간 그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공공기관별로 그것을 법 개정을 다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좀 끊어야 되겠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의 75%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 보장을 다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한 25%가 스스로 그만두고 무슨 비위 혐의가 있어서 그만두고 이런 것들일 텐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은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블랙리스트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하고 내쫓았던 사건이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있었고, 또 다른 산자부에도 있었고, 여러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또 민주당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 정부로 넘어오기 전에 민주당 정부 내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온 거지요. 왜? 환경부에서 문제가 나와서 현직 이 정부의 환경부 장관 맡았던 분이 구속이 됐었고, 그게 또 산자부에서 나와서 이게 본인들이 정리하고 본인들이 또 그 기간 내에 있었던 일인데, 어찌됐든 우리 전 의원님께서 법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야가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또 오늘 새로운 내용을 좀 전 의원님께 들었는데, 그런 입법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청와대 그리고 여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게 퇴임을 이게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게 대통령 영부인의 옷값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네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존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 다만 이게 매 정권마다 이게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국회의 원내대표들 국회의장 특수활동비, 대통령 특수활동비, 여러 부처의 특수활동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만 예로 들더라도 국회는 지금 국회의장 원내대표 그 특수활동비는 거의 대부분 투명화되고 카드로 다 쓰게끔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금으로 쓰던 것을. 이제는 정부 부처의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전에 검찰총장 하면서 한 140억의 특수활동비를 쓴 거 아닙니까?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극비로 다뤄야 될 영역들은 좀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공개하는, 이것도 이제 입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든 아마 청와대에서 논란이 또 조금 더 커지면 아마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실 텐데, 2019년도에 영부인 의상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하나의 옷을 가지고 코디만 달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개의 경우 사비로 구매를 하고,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상대국에서 어떤 특별한 의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특수활동비 일부가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 부분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2019년도에도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번 지켜보되, 너무 과한 것은 좀 이게 좀
좀 그렇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에서 관련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를 하라라는 그 결정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항소를 한 게 기본적으로 문제 아니야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옷값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미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이게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박 대통령 후보 그 4년 동안 옷을 뭐 다 추적을 해보니까 4억 정도의 옷값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또 16년도에 그 7억 4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된다고 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공직에 있으면서 특활비나 이런 거 쓰지도 않았어요. 개인 돈으로 이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추정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격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네티즌 사이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 입은 거 화면을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 뭐 170 몇 벌이니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한 지가 한참 됐었던 것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이게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못 밝히겠다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주제로 올라오는 것 또한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전국 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조며 매고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러한 옷값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퇴임하는 대통령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의원님과 간략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일선 보도에서 듣지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뭐 서울시장은 또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부산시장 관련해서도 인물난을 겪고 있다. 누가 나올 것인지 뭐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여러 좋은 분들을 사실은 선거에 가장 좋은 분 또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하는 것이 이제 공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부산시의 시장 권한 대행을 했던 이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 대행이 아마 저희들이 이제 거의 뭐 합의 추대 형식으로 물론 경선도 좋습니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민들께 뭐 서로 하겠다고 당내 경선을 하는 모양새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힘을 한 곳으로 확 모아가지고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린 지 며칠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의 후보들을 국민들께 내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이 아이디어의 일부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뭐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뭐 저희 그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 보선에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저희 당의 인물난이나 이런 건 겪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뭐 오 시장이 오 시장님도 똑같고요. 또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 의회가 뭐 거의 뭐 90% 이상 정도 될 거리요. 거의 민주당으로 돼 있어서 사실 2년 동안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에도 오세훈 시장 계실 거고 또 뭐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그 구도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요. 당내에서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패배했는데 지방선거에 그래도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최고의 에이스들, 인지도 높은 사람들, 당대표 뭐 송영길, 이낙연,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이광재 의원까지 전부 에이스급들로 다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모와 의료진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실무 협의가 조속히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도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출마 여부와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분기에는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금이 상향되면서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인상되고 한전의 적자는 올해 사상 최대로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4만 명을 넘어섰고 어제 하루 237명이 숨졌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하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서 산모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고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시 산부인과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는 모두 진화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화재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과 주차장이 온통 불에 타버렸는데요. 특히 주차장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뜨거운 열기를 이기고 모두 소실됐는데요. 다행히 큰 불은 1시간 전에 잡힌 상태입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 혹시 있을지 모를 인명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나자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일부는 자력으로, 나머지는 119 구조대 도움을 받아 다행히 전원 대피했습니다. 연기 등을 흡입한 10명은 인근 산부인과 병원 등으로 분상 이송됐지만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수색을 벌여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산부인과는 신관과 구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불이 난 곳은 신관 주차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32대와 진화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산부인과 화재 현장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실무 협의가 조속히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다음 달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망치를 들고 규제책만 고집해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규제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으며 당근과 채찍 중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 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 법률안과 인사청문회 국회 처리 등이 4월에 지속되는데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합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경쟁하게 됐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실무적인 합당 협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거론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 경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김 대표가 합당할 때는 민주당의 규칙대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결심을 함께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것이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배진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이 중사 특검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적용할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한전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분기별 조정 한도인 3원 인상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어제 유보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급등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 350%인데 기름값으로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요.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감당 불가 유가에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30%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생겨납니다. 유류세 인하 30%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오는 7월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에 이던 유가는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경련 조사 결과 국제 유가가 150달러 이상 되면 기업의 70%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NG,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83억 달러에서 올해 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매물 광고를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공인중개사가 같은 매물 광고를 올린 경우엔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만 과태료를 물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 명대로 전날보다 1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4만 7,554명, 누적 발생은 1,235만 4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줄어들면서 18만 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역 발생은 34만 7,513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0%를 차지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37명 늘어 누적 15,423명에 달합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인데 여기에 더해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YTN은 지난해부터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대기업 임원들의 갑질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를 가족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행기사는 이번에도 사적 지시와 쉬운 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 역시나 제대로 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술집. 건물 1층과 지하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유흥업소 집합 금지 기간에도 운영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위층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접객원들이 밑으로 내려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빠졌어요. 2, 3층 여가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안 거예요. 일반 음식점에 접객원을 두는 것 자체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접객원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먹는 거는 불법 사항이 되긴 하는데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언제든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YTN 취재 결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 부사장은 이곳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등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해 한 달에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이 수행기사의 증언입니다. 단골 술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노예 같았어요. 사적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사장이 장인상을 당했는데 퇴근한 수행기사를 밤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무일지에 쉬는 날로 기재된 때에도 약속이 있다고 불러내 운행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이 반복됐지만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운이만 그냥 정규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견직 계약직보다도 못한 거죠. 수당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야간, 기타 등등의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에 해당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살피고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기업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 문제. 재발을 막으려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사각지대 노동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미국 공영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침공 1개월이 지났지만 전황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정체된 전황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소형 핵폭탄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민간 가옥이나 아파트를 목표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속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분노를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당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발언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that I feel, and I make no apologies for it.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푸틴에 달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방어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서 폭락 사태를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우호 국가들에게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힌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inisterinnen und Minister haben völlig darin übereingestimmt, dass dies ein einseitiger und klarer Bruch der bestehenden Verträge ist. Sie haben noch einmal unterstrichen, dass die geschlossenen Verträge gelten und die Unternehmen an der Stelle vertragstreu sein sollten. 현재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99루블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지난 7일 달러당 151루블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루블화의 추가 폭락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국민들에게 환전을 금지했고 외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주된 외화 수입원인 자국의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 중 80%를 무조건 루블화로 환전해 보유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 방어한 루블화의 가치는 결국 시장 가격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외화 획득이 감소한다면 루블화의 가치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청이 설립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두기보다는 범부처를 총괄하는 독립부처 형태로 만들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오는 8월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이에 앞서 6월엔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주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선 민간 우주 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순수 과학적 탐사의 대상이었던 우주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인데 국제적인 우주 개발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치권 안팎으로 우주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부처 형태가 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와 국방, 국제우주협력 등을 망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 산업 이 다 포괄적인 어떤 분야로 이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부처 통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의 어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그렇다고 한 본다면 일개 부처의 산하에 두기보다는 미국 나사는 독립부처의 형태이며 일본은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을 맡으며 우주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우주청 신설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이기주의에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시상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배우 윌 스미스가 사건 하루 뒤 공개 사과했습니다. 스미스는 인스타그램에서 록을 언급하며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시상식 당일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을 통해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했지만 폭행 피해자인 록에게 직접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스미스는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다.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에 또 한 번 기록을 썼습니다. 마니악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스트레이트키즈의 미니 음반 오디너리는 4월 2일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이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 슈퍼AM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앨범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의 스트리밍 횟수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서 앨범 순위를 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악천후 속에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추돌을 해서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목격자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친 고속도로 한복판. 차량 여러 대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차량 행렬을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앞에 있던 트럭과 SUV는 순식간에 180도 회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격자가 사고 장면을 촬영하는 가운데 또 한 차례의 강한 추돌이 일어납니다. This is ridiculous. It's snow and fog mixed together, and it made the visibility down to zero.
Oh, watch out, watch out! Oh, God! 미 펜실베니아주 스퀴르킬 카운티를 지나는 81번 고속도로에서 이처럼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차량 50여 대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견인 트레일러 3대를 비롯해 여러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고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 당국은 강력한 눈보라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면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고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현장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줄곧 붉은색 화살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을 앞두고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계속된 유가 하락도 투심을 떠받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220원 아래로 내려가고요.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억제를 위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저는 지금 청계천 매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제 뒤로는 매화가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볕 아래 꽃구경을 나온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가량 더 오르면서 봄꽃 구경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나오실 때는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는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